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경제론 이범웅입니다. 이번 시간은 이제 그 온라인 강의 10주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9주차에서는 이제 두 가지 용도가 경쟁하는 토지 시장 모형에 대해서 살펴봤었습니다. 일단 그 두 가지 용도가 경쟁하는 토지 시장 모형을 개괄적으로 설명을 했고요. 균형 그리고 균형의 변화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이제 두 가지 용도가 경쟁하는 토지시장 모형을 좀 응용해가지고 활용해가지고 용도 간 차별적인 조세 효과 그리고 토지 이용 규제 효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했던 7주차, 8주차에 했던 간단한 토지 서비스 시장의 수요 공급 모형하고는 이제 좀 다른 결과들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토지세 효과 같은 경우에도 간단한 그 수요 공급 모형에서는 간단한 토지 서비스 시장 모형에서는 토지세가 이제 그 효율적이고 중립적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두 가지 용도가 경쟁할 때 차별적인 토지세를 부과한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제 중립적이지도 못하고 그다음에 효율성도 떨어진다라고 하는 걸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토지 이용 규제도 마찬가지로 비효율성을 유발한다라고 하는 점을 설명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토지 이용 규제의 경우에는 이제 그 개발 이익도 발생을 시킨다라고 하는 걸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서 7주차, 8주차에 했던 간단한 그 토지 서비스 시장 모형하고 그리고 이제 9주차에 했던 두 가지 용도가 경쟁하는 토지 시장 모형하고 여러 가지 차이점이 나타나기도 하지만은 그래도 공통점을 하나 들어보라라고 하면은 이제 비탄력적인 공급을 가정을 했다, 전제를 했다라고 하는 걸 이제 공통점으로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탄력적인 공급, 주택 시장에서 비탄력적인 공급, 토지 시장에서 비탄력적인 공급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부동산 시장의 가장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이고요. 그래서 그런 그 비탄력적인 공급을 강조한 모형들을 앞에서 살펴봤습니다. 근데 이제 그 한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토지 부존량 고정되어 있다라고 살펴볼 수 있겠죠. 근데 여러 가지 용도로 구분을 해가지고 각각의 용도로 살펴보면 토지의 배분량 또는 토지의 양, 토지의 공급량은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농지라든지 임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개발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택지나 공장 용지 양을 늘리는데 이제 전환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토지가 아니라 이제 주택 등의 건물 같은 경우에는 건설 활동을 통해 가지고 주택 등의 건물 스탁을 증가시킬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 이제 노후화가 된다든지 또는 그래서 멸실이 된다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 스탁이 감소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성질을 감안해 보면은 부동산의 공급 곡선은 수직선과 다른 형태, 즉 완전 비탄력적인 공급이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볼 수 있고요. 특히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수직선하고 다른 모양, 즉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우상향하는 공급 곡선, 즉 완전 비탄력적이지는 않은 그런 공급 곡선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주택 시장을 예를 들어 가지고 장기 주택 공급 곡선은 어떤 모양을 취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임대료 규제 효과에 대해서 살펴보는 게 이번 10주차의 강의 내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주택시장이다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단기에서는 이제 수직선의 형태, 즉 다시 말해서 임대료가 변화를 하든 상관없이 주택의 공급량은 고정되어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충분히 긴 기간이다라고 하면 그때는 주택의 공급 행태가, 즉 다시 말해서 임대료의 변화에 따라 가지고 주택의 공급량이, 주택의 임대량이, 임대 물량이 변화할 수 있는지 또는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좀 생각을 해보고요. 그걸 통해 가지고 이제 장기 공급 곡선을 도출을 하고 장기 공급 곡선 우상향하는 장기 공급 곡선을 활용해 가지고 임대료 규제의 효과, 그다음에 분양가 규제의 효과 이런 것들을 이제 이 모형에서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59쪽에 아래쪽에 보시면 이제 그 그림이 하나 나와 있는데요. 그 그림을 보시면은 S0라고 하는 완전 비탄력적인 단기 주택 공급 곡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제 주택 공급 곡선도 완전 비탄력적이니까 수직선의 모양을
취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이것은 어떻게 해석하시면 되냐면은 임대료가 높든지 낮든지 주택, 뭐 엄밀하게 이제 주택이 제공해주는 주거 서비스는 주거 서비스의 총 공급량은 고정되어 있음을 단기적으로는 고정되어 있음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임대료가 하는 역할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수요 측면에 참여하는 잠재적인 주택 수요자들 사이에 주택을 배분해주는 그런 역할을 이제 임대료가 수행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 임대료를 낼 수 있는 주택 수요자들에게는 주택을 배분하고요. 임대하는 형태로 배분을 하고 그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하는 또는 그 임대료보다 더 적은 어떤 그 편익을 얻는 추가적인 한계 편익을 얻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주택을 배분해 주지 않는 그런 역할을 수행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충분히 긴 시간이 주어진다라고 하면 주택의 공급량이 변화할 수 있는데요. 그거를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로 나누어 가지고 살펴볼 수 있는데요. 임대료라고 하는 거 가격 변수죠. 그래서 어떤 시장의 가격이라고 하는 놈은 또는 가격 변수라고 하는 놈은 시장이 개설되자마자 균형 가격 수준으로 도달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처음에는 균형 가격과 다른 가격 수준에서 출발해가지고 궁극적으로 얼마나 긴 기간이 걸릴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궁극적으로는 균형 가격에 도달한다, 균형 가격 수준에 도달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주택 스탁이 H0로 주어져 있어서 H0에서의 수직선 S0로다가 단기 주택 공급 곡선이 나타나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다 이제 수요 곡선 하나를 더 그려주면 주택 수요 곡선 하나를 더 그려주면은 이제 균형 임대료라고 하는 걸 찾을 수 있겠죠. 근데 이 그림에는 일부러 넣어놓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주택 수요 곡선이 주택 수요 곡선과 S0라고 하는 단기 주택 공급 곡선이 만나는 점이 E0점이라고 하면 그러면 그때 단기 균형 임대료는 R0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균형 임대료 R0 수준으로 즉각적으로 가버리는 건 아니거든요. 얼마나 긴 시간이 걸릴는지 모르지만 궁극적으로 가버린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은 R0가 균형 임대료인데 그것보다 더 높은 수준 R1에서 임대료가 형성이 돼가지고 이 임대료가 그냥 쭉 지속이 된다. 굉장히 오랜 기간 지속이 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그럴 때는 임대료가 균형 임대료보다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신규 건설이라든지 아니면 용도 전환 및 증개축이라든지 또는 재건축 재개발이라든지 이런 요인들로 인해서 주택의 공급량이 점차 증가를 하게 됩니다. 하나하나 예를 들어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면요. 먼저 신규 건설은 누가 하냐면은 이제 주택의 신규 건설은 주택 건설업자들이 하겠죠. 주택 업체에서 주택 회사에서 하겠죠. 그래서 임대료가 균형 수준보다 더 높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면은 다시 말해서 임대료하고 가격은 같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임대료가 높다라고 하면 높아진다 또는 높다라고 하면 가격도 높아진다 또는 높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임대료가 그 균형 임대료인 R0 수준보다 높다라고 하면 주택 가격도 이제 일단 높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균형 수준보다 높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럼 주택 건설업자 입장에서는 가격이 높으니까 주택을 만들어서 주택을 신규로 건설해서 주택을 신축해가지고 팔았을 때 또는 뭐 분양했을 때 가격이 높으니까 가격이 예전보다 높으니까 이윤이 그만큼 커지겠죠. 그러면은 더 많은 주택을 건설하려 하고 건설한 주택을 시장에 더 많이 공급을 하려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규 건설 때문에 이 주택 스탁이 H0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증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용도 전원과 증개축인데요. 자, 주택의 가격이 다른 용도의 건물 가격보다 높다, 상대적으로 높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던 건물을 주거용으로, 즉 주택으로 조금 전환을 하려고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뭐 상가로 이용된다든지 하는 것 중에 일부 층을
주택으로 개조해가지고 임대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좀 판다든지 매각을 한다든지 뭐 하는 것든지 가능하겠죠. 그래서 용도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기존의 주택들도 보면은 임대료가 높아지고 그다음에 가격도 높아지기 때문에 주거 면적을 확장해가지고 뭐 임대를 하거나 아니면은 매각을 하거나 할 수 있을 테고요. 또는 주택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투자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즉 증개축이 발생을 해가지고 이 주택 스탁이 좀 증가를 H0보다 더 증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이제 재건축과 재개발이 있는데요. 기존의 노후 주택하고 그다음에 신축된 주택 가격이 차이가 충분히 크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개별 건물의 차원을 넘어서 가지고 도시 내에 있는 어떤 넓은 면적의 넓은 구역에 낙후된 건물들을 집단적으로 헐고 그리고 새로 짓기도 하려고 할 것입니다. 즉 재건축, 재개발이 이루어지겠죠.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이 이루어진다는 소리는 마찬가지로 주택 스탁, 주택 공급량이 증가함을 의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균형 임대료 R0보다 더 높은 임대료 R1의 임대료 수준이 장기간 유지된다라고 하면 신규 건설 그리고 용도 전환 및 증개축, 재건축, 재개발 이런 것들이 충분히 발생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주택 스탁이 주택 공급량이 H0가 아니라 H1까지 증가하고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경우를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임대료가 R1일 때 오랜 시간이 흘러서 보니까 주택 스탁이 H1까지 도달하고 H1에서 쭉 머무른다 라고 하면 이 둘을 한꺼번에 표현을 할 수가 있죠. R1의 임대료, H1의 주택 스탁 한 점으로 표현하면은 이 원점이 됩니다. 그리고 이 원점이 바로 장기적인 주택 공급 곡선상의 한 점이구나 라고 하는 걸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주택 스탁이 H1 증가되고 난 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증가하고 난 다음에 주택 스탁의 H1이라고 하면 이제 그 시점에 있어서의 단기적인 주택 공급 곡선은 H1에서의 수직선 S1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S1이라고 하는 단기 주택 공급 곡선은 주택 공급을 증가시키는 앞서 말씀드린 신규 건설, 용도 전환 및 증개축, 재건축, 재개발 이런 활동들로 인해서 단기 공급 곡선이 S0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S1으로 이동한 것이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R0일 때는 단기 주택 공급 곡선이 S0였는데 뭔 일인지 모르겠지만 R1의 임대료 수준으로 쭉 지속이 된다. 더 높은 임대료 수준에서 쭉 지속이 된다라고 하면 그때의 단기 공급 곡선은 S1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요 R0와 H0라고 하는 R0의 임대료와 H0라고 하는 주택 스탁 그리고 R1 임대료와 H1이라는 주택 스탁 이것들이 각각 E0점, E1점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런 E0점, E1점 그리고 뒤에 설명드린 E2점까지 쭉 이어놓은 게 바로 이제 장기 주택 공급 곡선이다. 그래서 장기 주택 공급 곡선은 단기 주택 공급 곡선이 이동한 궤적이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주택 가격이 오랫동안 이제 주택 스탁이 H0인데 그럼 균형 임대료가 R0가 돼야 되는데요. 그게 아니라 R0보다 더 낮은 수준 R2의 임대료 수준에서 긴 시간 동안 쭉 유지가 된다라고 하는 경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낮은 수준인 R2의 임대료에 오랜 동안 지속적으로 머물러 있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노후화라든지 유기 및 철거라든지 용도 전환이라든지 하는 요인들로 인해서 주택의 공급량, 주택 스탁의 양이 감소를 하게 됩니다. 주택이라고 하는 건 건물의 하나죠. 건물은 그 정상적인 사용 환경 하에서도 서서히 노후화가 됩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 지나게 되면 이제 물리적인 수명이 다하게 되죠. 그러니까 멸실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노후화가 되다 보면은 결국 이제 멸실이 이루어지고 멸실이 이루어진다라는 소리는 결국 이제 주택 스탁이 감소한다, 주택 공급량이 감소한다라고 하는 걸 의미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택이 노후화가 된다. 그러면 이제 적극적으로 유지 및 보수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노후화를 좀 지연시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오히려 역전을 시킬 수가 있는데요.
주택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다, 임대료가 높고 그래서 주택 가격이 높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유지 보수를 갖다 좀 더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노후화를 지연시키려고 할 텐데 만약에 주택 가격이 낮다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낮다라고 하면 그때는 유지 보수 하는 데 들어가는 투자를 회피하고 가속적으로 노후화가 이루어지고 그러면 멸실도 더 빨리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노후화가 어느 정도 이상 진전이 되면은 더 이상 정상적으로 사용하기가 어렵다. 그러면은 주택 소유자는 주택을 포기하든지 아니면 허물어 버린다든지 하게 되겠죠. 그래서 유기 및 철거가 발생을 하게 되고요. 유기 및 철거라고 하는 것 이것도 이제 주택의 스탁, 주택의 공급량이 줄어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유기한다든지 철거한다든지 하는 결정은 뭐 세금이라든지 아니면 뭐 기타 여러 가지 정부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영향을 줄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주택 임대료 또는 주택 가격이 오랜 동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상대적으로 다른 용도의 건물에 비해서 가격이 또는 임대료가 낮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임대하는 그 소유자 입장에서는 주택 외에 다른 용도로 전환을 시키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걸 조금 전환시켜 가지고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요즘엔 그런 것들 많죠. 주택을 전환해 가지고 이제 오피스로 이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식당이라든지 하는 상가로 이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의 가격이 다른 용도의 건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다. 주택의 임대료가 다른 용도의 건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다라고 하면 그때는 주택 대신에 주택을 다른 용도로 전환시켜서 사용하려고 하게 됩니다. 용도 전환이 이루어지고 이 경우에도 주택 스탁은 감소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R2의 가격,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 낮은 임대료가 장기간 유지가 된다, 지속이 된다라고 하면 노후화, 그리고 유기 및 멸실, 또는 뭐 유기 및 철거, 그리고 용도 전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주택 스탁이 점점 더 감소를 하게 될 테고요. 주택 공급량이 점점 더 감소를 하게 되고요. 그러다가 H2까지 감소하고 더 이상은 감소하지 않고 그냥 그 상태가 쭉 이어진다라고 하면 그때는 가격이 R2일 때는 오랜 시간이 흘러도 주택 스탁이 H2에 머무른다라고 할 수 있고요. 이 둘을 합쳐놓은 게 점 2가 되겠죠. 그래서 이 점 2가 장기 주택 공급 곡선상의 한 점이다라고 하는 걸 또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R0의 임대료 수준에서는 H0만큼 단기적으로 주택이 공급이 되었었는데요. 근데 무슨 일인지 몰라도 R1의 임대료, 상대적으로 높은 임대료 수준에 쭉 머무른다라고 하면 그때는 그때는 신규 건설, 용도 전환 및 증개축,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 등을 통해 가지고 주택 스탁이 늘어나고 뭐 그러다가 H1에서 쭉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은 주택 공급 곡선이 단기 주택 공급 곡선이 S1으로 이동하게 되고 R1의 임대료와 H1의 주택 스탁을 한꺼번에 표현해주는 이 원점이 또 장기적인 어떤 공급 곡선을 이루는 한 점이 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뭐 거꾸로 R2라고 하는 상대적으로 낮은 임대료 수준에서 쭉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노후화라든지 유기 및 멸실 또는 유기 및 철거 그리고 용도 전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주택 스탁이 감소를 하고 주택 공급량이 감소를 하고 그러다가 H2까지 이르러서 쭉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이제 단기 공급 곡선이 S2로 이동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R2의 임대료와 H2의 주택 스탁 또는 주택 공급량 그걸 한꺼번에 표현해주는 이 두 점이 마찬가지로 장기 공급 곡선상의 한 점을 나타내 주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장기 주택 공급 곡선은 단기 주택 공급 곡선이 이동한 궤적으로 표현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점 E0, E1, E2점 순서대로 하면 E2점, E0점, E1점을 연결하면 장기 주택 공급 곡선 SL 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SL의 L은 롱텀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롱텀을 장기라고 하고 숏텀을
단기라고 한다라는 것 지난 몇 주 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었죠. 그때는 미드텀 해가지고 중기를 갖다가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여기서 SL이라고 하는 거 장기 주택 공급 곡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단기 공급 곡선들은 완전 비탄력적인, 그래서 수직선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비해서 장기 공급 곡선, 그러니까 단기 공급 곡선이 이동한 궤적들을 모아놓은 장기 공급 곡선 SL은 우상향하는 형태를 가지게 된다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장기 주택 공급 곡선이 얼마나 기울어져 있을까, 얼마나 가파를까, 또는 얼마나 완만할까, 즉 다시 말해서 장기 주택 공급 곡선이 얼마나 탄력적일까, 뭐 이런 것도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 전에 공급 곡선이 우상향한다, 그러니까 수직선이 아니라 우상향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탄력성이 어느 정도 된다라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탄력성이 제로가 아니다, 완전 비탄력적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외부의 어떤 충격이, 그러니까 이 시장 밖에서 벌어지는 일 때문에 나타나는 외부 충격이 이 시장, 주택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인구가 증가한다든지 소득이 증가한다든지 뭐 주택 금융이 발전한다든지 하게 되면 이제 주택 수요가 증가가 되겠죠. 그러면은 이게 이제 인구 증가, 소득 증가, 주택 금융 발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외생적인 충격, 시장 외부의 충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럼 이러한 충격은 그 주택 수요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을 시키고요. 그러면은 동일한 크기의 수요 충격이라고 하더라도 주택 공급이 비탄력적일 때보다 주택 공급이 탄력적일 때, 그러니까 주택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일 때보다는 어느 정도 탄력적일 때 그 가격 상승하는 크기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택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지 않고 어느 정도 탄력적이다라고 하면 주택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서 또는 주택의 임대료가 상승함에 따라서 공급량이 빠르게 증가를 하게 되고요. 그만큼 가격 상승을 완화시키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만약에 주택 공급이 비탄력적이다, 그래서 완전 비탄력적이다, 그래서 수직선의 모양이다라고 하면 가격이 상승해도, 임대료가 상승해도 주택 공급량은 변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공급 측면의 대응이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주택 공급 곡선이 우상향한다.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장기 주택 공급 곡선이, 그러니까 주택 공급 곡선이 장기적으로 우상향한다라고 하면은 장기적으로 임대료의 변화 또는 가격의 변화에 따라 가지고 공급량이 장기적으로는 변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의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장기 주택 공급 곡선이 얼마나 탄력적일까, 얼마나 수평선의 모양에 가까울까 또는 수직선의 모양에 가까울까. 수평선에 가까우면 탄력적이다라고 하고요. 수직선에 가까우면 비탄력적이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장기 주택 공급 곡선의 탄력적인 정도는 주택 공급을 변화시키는 여러 가지 요인들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하게 주택 공급량이 변화하는지에 따라 가지고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 경우를 갖다 살펴볼 텐데요. 제일 먼저는 이제 가용 토지의 규모입니다. 그래서 도시의 외곽에 가용 토지가 충분히 있다. 즉 다시 말해서 주택 용지로, 그러니까 주거용 토지로 이용할 만한 가용 토지가 충분히 있다라고 하면 그렇지 못한 도시에 비해서 주택 공급의 탄력성이 높게 나타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규제의 강도인데요. 규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토지 개발과 관련된 규제, 토지 이용과 관련된 규제, 그 다음에 행위 관련 규제,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규제가 강하면 강할수록 주택 공급은 비탄력적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규제가 완화되면, 규제가 약하다라고 하면 그때는 주택 공급이 조금 더 탄력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토지 개발 및 이용과 관련된 규제가 강하다라고 하면 주택 공급이 비탄력적이고 수직선에 더 가까운 형태를 취하게 되고요. 행위 관련 규제, 즉 다시 말해서 건물의 용도 전환이라든지 아까 그 주택 수당을 증가시킬 때, 그러니까 임대료가 균형 단기에서 S제로라고 하는 그 단기 공급 곡선에서의 균형 임대료,
R0보다 더 높다 또는 더 낮다라고 했을 때 나타나는 게 대표적인 게 이제 용도 전환이다라고 했죠. 그리고 증개축, 뭐 재개발, 재건축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 용도 전환, 증개축,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된 행위에 대한 규제가 강하다라고 하면 이때도 마찬가지로 주택 공급의 탄력성이 상대적으로 낮아지게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수직선에 가까운 모양을 취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이제 생산 요소의 가격이라든지 기술 수준이라든지 하는 것도 주택 공급의 탄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 요소의 가격이 그러니까 주택을 만들어야 할 때 뭐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하죠. 일단 노동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자금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원자재도 필요하지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원자재들이 있을 텐데요. 그래서 이런 그 생산 요소들의 가격이 높다라고 하면 그때는 상대적으로 주택 공급의 탄력성이 낮아지게 되고요. 생산 요소 가격이 상대적으로 좀 낮아졌다라고 하면 그때는 주택 공급의 탄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기술 수준이 진보한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제 주택 공급의 탄력성이 높아지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잠깐 쉬었다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